안녕하세요. 책을 통해 지식과 즐거움을 드리는 당신의 귓가입니다. 오늘 읽어드릴 책은 이은혜 교수님과 18분의 교수님들이 함께 쓰시고 북앤피플에서 펴낸 코로나는 살아있다 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델타 변이의 확산 속에 코로나 4차 대유행을 겪고 있습니다. 아직 백신 1차 접종률이 30%대고 코로나는 변이를 거듭하며 진화하는 중이죠. 그래서 백신도 소용없는 변이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불안도 적잖이 느끼는 상황입니다. 프롤로그에서 이은혜 교수님은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과 보건의료위원회에서 이 책을 쓰게 된 동기는 무엇보다 코로나19에 대해 국민들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확진자와 사망자 추이를 통해 국내 유행을 분석하고 집단 감염 사태로 K-방역을 평가해보고 과학적 근거대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었는지를 살펴봅니다. 코로나19는 아직 진행 중이지만 그동안 겪은 일들은 수치로 객관적 사실로 존재합니다. 그것을 토대로 정교모 교수님들이 전하는 코로나에 대한 합리적인 견해. 코로나는 살아있다. 함께 들어보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확진자 수 추이를 통해서 본 국내 유행의 분석 및 평가. 2차 유행. 2020년 광복절 서울 도심 집회 사태 때도 검사 규모가 증가했지만 대구 경북 1차 유행 때와 비교하면 검사 규모의 증가 효과는 드라마틱하지 않았다. 즉 검사를 많이 하여 확진자가 증가하긴 했지만 검사 규모의 증가 대비 확진자 규모의 증가가 매우 크진 않았다. 이는 코로나19가 더 이상 특정 집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미 지역사회 감염이 만연하여 엔데믹 상황으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사실 8월 15일 전부터 확진자 수는 이미 증가 추세였다. 정확하게는 8월 12일 발표부터 확진자 증가 추세를 보였다. 행사 당일 발표된 확진자 수가 광복절 전주에 발표된 평균 확진자 수보다 5배 이상 증가했다는 것은 광복절의 광화문 애국 집회를 2차 유행의 시발점으로 보기 어렵다는 뜻이다. 수치가 말해주는 것이 진실이다. 당시 방역당국은 광화문 일대에 30분 이상 머무른 사람들의 휴대전화 기지국 정보와 사랑제일교회 교인 명단을 입수하여 증상 여부에 상관없이 전수 검사를 강요했다. 그래서 한간에는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은 사람은 광복절 집회 참석자나 사랑제일교회 교인이라고 거짓말하면 무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꼼수가 소개되기도 했다. 이러한 검사량의 증가는 코로나19의 최대 잠복기인 14일에 3배에 해당하는 9월 말까지 계속됐다. 확진자 규모가 광복절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 것이 10월 초였는데 이는 검사자 규모를 광복절 이전 수준으로 줄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고무줄 방역이라는 별명이 생겼다. 2차 유행에서 확진자가 증가한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유형 변화도 관련이 있다. 최초에 우한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는 S그룹이었고 1차 유행 당시 우리나라는 S와 V그룹이 주된 유형이었지만 이태원 클럽과 광복절 사태 때는 GH그룹이 주된 유형이었다. GH그룹은 S나 V그룹보다 전파력이 더 높은데 이유는 원래의 코로나 바이러스에 D614G 변이라는 점돌연 변이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GH그룹이 주된 유형으로 등장한 5월부터 양성률이 증가하기 시작했지만 방역당국은 2차 유행 전까지는 검사 규모를 늘리거나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다. 6, 7월에 양성률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자 수는 오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 시기에 방역당국은 K방역에 도취해서 모더나, 화이자 등의 백신 선구매 제의를 거절했다. 사랑제일교회 관련 첫 확진자가 발표된 것이 2020년 8월 12일이므로 혹자는 2차 유행이 사랑제일교회에서 시작되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차 유행의 불씨는 5월 초 이태원 클럽 사태 때 이미 뿌려진 것이다. 즉, 6, 7월에 이미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만연되어 있었지만 검사를 충분히 많이 하지 않아서 수면 아래에 감춰져 있던 것이 사랑제일교회를 예의주시하면서 교인들을 상대로 전수 검사를 했기 때문에 수면 위로 드러난 것에 불과하다. 2차 유행에서 확진자 증가의 원인은 코로나19 자체의 전파력 증가와 검사자 수의 증가 때문이었지만 이번에는 애국 세력과 사랑제일교회 교인들이 마녀 사냥을 당했다. 심지어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은 국가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향해 살인자라며 비난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국가는 모든 국민을 설령 정권에 반대하는 국민이라도 마땅히 보호해야 한다. 그것이 국가의 책무이자 존재 이유다. 만약 정권의 마음에 드는 착한 국민만 보호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나쁜 국민으로 몰아서 차별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코로나19가 국내에서 이미 엔데믹으로 발전한 상황인데도 방역당국과 현 정권이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특정 집단에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것은 손으로 해를 가리려는 짓이다. 2020년 8월 12일 사랑제일교회에서 첫 확진자가 나오자 바로 다음 날인 13일 방역당국은 집회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그리고 18일에 광복절 집회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하자 다음 날인 19일에는 대면 예배를 금지시켰다. 코로나19의 잠복기가 최소 4, 5일인 점을 감안할 때 18일 검사에서 확진된 사람이 15일 집회에서 감염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민노총 집회 관련 첫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 애국 집회 관련보다 나흘 늦은 8월 22일이었는데 방역당국은 전례 없이 이틀이나 지난 24일에야 발표를 했다. 잠복기를 감안할 때 8월 15일 애국 집회 참석자가 18일 확진된 것보다는 민노총 집회 참석자가 22일 확진된 것이 집회 관련성이 훨씬 더 높음에도 불구하고 방역당국은 민노총 집회 관련 확진자를 8.15 서울 도심 집회 관련 집단 발생이라는 제목 아래 숨겼다. 이유가 무엇이건 방역 정책의 집행에 차별을 두거나 일관성이 없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지만 1차 유행과 2차 유행 사이에는 이태원 클럽 사태가 있다. 필자는 코로나19가 수도권을 포함한 지역사회로 확산된 기폭제는 이태원 클럽 사태였다고 확신한다.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2020년 5월 8일인데 이때 12명의 확진자가 발표되었다. 추정 노출 시기는 첫날에는 5월 2일 새벽이라고 발표했으나 다음 날에는 4월 29일 밤에서 5월 6일 새벽까지로 확대되었다. 확진자 중에는 군인도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은 며칠 후 뜬금없이 입영 장정 대상
코로나19 진단 검사로 이어졌다. 그런데 방역당국은 신천지 사태 때는 신도 명단을 입수하여 전수 검사를 강요했지만 이태원 클럽 사태 때는 검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또한 성소수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을 부랴부랴 만들어서 익명 검사를 시행했다. 나중에 광복절 사태 때는 광화문 일대에 체류했던 사람들은 증상에 상관없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협박했고 최대 잠복기의 3배에 가까운 기간 동안 매일 정례 브리핑 시간을 발표했지만 이태원 클럽 사태 때는 최대 잠복기만큼인 5월 22일까지만 검사를 요청했다. 5월 8일 시작된 이태원 사태는 6월 9일 보도 참고 자료를 끝으로 막을 내렸으나 확진자들의 거주 지역이 서울, 경기, 인천, 충북, 부산, 대구, 경남, 강원, 전북, 대전, 충남, 경북, 제주 등 그 여파가 전국으로 퍼졌다. 그런데 검사를 받은 클럽 방문자 96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클럽 한 군데의 방문자가 하루 평균 1000명을 넘는 규모였고 관련 클럽이 한두 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받은 방문자가 겨우 96명에 불과했던 것이다. 방문자의 거의 대부분은 신분 노출을 꺼려서 숨어버렸으며 그것이 지역사회 확산의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태원 클럽 사태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은 명확하다. 예를 들어 5월 11일에는 국내 발생 확진자 29명이 모두 이태원 관련이었고 12일에는 22명 중 21명, 13일에는 22명 중 18명, 14일에는 26명 중 20명, 15일에는 22명 중 17명, 16일에는 9명 중 6명이 이태원 클럽과 관련되었다. 이 와중에 이태원 클럽이라는 명칭이 성소수자를 연상시킨다는 비난이 있었고 방역당국은 이를 수용하여 5월 14일부터 이태원 클럽이 아니라 클럽 관련 집단 감염으로 명칭을 바꾸었다. 게다가 방역당국은 이태원 클럽에게는 불가피한 경우 마스크 착용 등 개인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계속 운영하도록 허용한 반면 교회에게는 비대면을 권장한다며 사실상 대면 예배를 금지했다. 그런데 이태원 클럽 사태 동안 검사자 수를 1차 유행 때의 수준 이상으로 늘렸지만 확진자 규모는 미미하게만 증가했다. 이유는 대부분의 클럽 방문자들이 수면 아래로 잠적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처럼 방역당국이 성소수자를 보호하느라 이태원 클럽 사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사이에 숨어버린 감염자들을 통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가 확산되었다. 즉, 이태원 클럽 사태를 통해서 국내에서 코로나19가 에피데믹에서 엔데믹으로 전환된 결과 가깝게는 쿠팡이나 리치웨이 관련 집단 감염 사태가 발생했고 멀게는 광복절 집회 관련 집단 감염을 파생시켰다. 질병청은 스스로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산발적인 환자로 인한 유행이 지속되고 있다고 발표했고 결국 수도권에 대한 강화된 방역 조치를 무기한 연장하기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이태원 클럽 사태는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필자는 해외 유입을 의심한다. 2020년 3월 중순부터 해외 유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시작해서 4월 내내 그리고 5월 초까지 국내 발생보다 해외 유입이 더 많았다. 그리고 1차 유행의 주된 바이러스 유형은 S와 V 그룹인 반면 이태원 클럽 사태를 전후로 GH 그룹이 주된 유형으로 등장하는 점도 의심의 근거다. 실제로 2020년 7월 6일 질병청은 3, 4월 해외 입국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 유입된 GH0이
현재의 유행을 주도하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외 유입 신규 확진자들이 모두 검역 단계에서 발견되는 것도 아니다. 해외 유입 확진자들의 약 절반은 공항에서 걸러졌지만 그 비슷한 숫자가 자가격리 기간 중에 확진되었다. 그 당시는 유증상자만 공항에서 검사를 했고 증상이 없으면 유럽에서 온 사람만 내국인은 3일 내 검사, 외국인은 공항에서 검사를 했다. 그런데 검사를 해도 잠복기에는 위음성으로 나올 수도 있고 2주간 자가격리 의무화라지만 격리 기간 동안 집에만 틀어박혀 있으라는 법이 없다. 그러므로 지역사회에서 자가격리 기간 중에 확진된 해외 입국자들 중 상당수는 가족과 지인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고 다녔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 점에서 국내 발생은 K방역으로 그런대로 선방했지만 결국 해외 유입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서 매번 뚫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해외 유입 감염병에 대한 최선의 방역이 바로 해외 유입 차단이라고 누누이 강조하는 것이다.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와 방역 지침. 우리나라의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를 사용해 유행을 예측하고 방역 정책의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 RT란 실질 감염 재생산 지수 R2의 한 종류인데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산출이 가능한 특정 시점에서 인구 집단의 평균 감염력을 나타내는 것이다. 질병관리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 2일부터 2021년 3월 6일까지 측정한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 RT는 0.45에서 9.35로 변동폭이 매우 컸으나 1차 유행과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발생, 2차 유행 시기를 제외하면 대략 0.8에서 1.5 사이 정도였다. R값이 1인 경우는 지역사회에서 일정 수준의 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토착화 단계를 의미하므로 이제 우리는 거리두기 및 마스크 착용을 일상화하여 코로나와 공존하는 시기로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방역당국은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에 합당하게 방역 지침을 수행했을까? 1차 유행이 시작했던 시기에 RT값이 9.35로 가장 높았고 이에 방역당국은 2월 29일부터 3월 21일까지 전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했다. 그런데 3월 8일부터 RT값이 0.67로 현저하게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3월 22일부터 오히려 전국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18주 차에는 RT값이 0.59였는데 19주 차인 5월 6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를 시작했다. 그 정도의 RT값이라면 거리두기가 굳이 필요할까 싶지만 아직 미지의 감염병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생활 속 거리두기는 수용 가능하다고 본다. 그런데 5월 8일 이태원 클럽 사태가 시작하면서 20주 차에 RT값이 4.58로 폭등했음에도 불구하고 광복절 사태 직전까지 약 3개월간 1단계를 유지한 점은 이해하기 어렵다. 광복절 집회 직전인 33주 차에 RT값이 1.93으로 다시 올라갔고 이에 방역당국은 8월 16일부터 서울 경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8월 19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시행했다. 그 효과로 35주 차에는 RT값이 1.38로 떨어졌으므로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만 해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데
8월 30일부터 2.5단계로 오히려 강화한 것은 국민들의 경제 생활에 미치는 여파를 감안할 때 납득이 쉽지 않다. 그 후 RT 값이 1 미만으로 떨어졌다가 47주 차인 11월 15일에서 21일에는 1.52로 정점을 찍고 감소 추세로 접어들었는데 뜬금없이 12월 8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를 2.5단계로 다시 상향한 것과 2021년 1월 3일 이후 RT 값이 1 미만으로 계속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2.5단계를 유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2월 14일부터 2단계로 낮추기는 했지만 RT 값이 1 안팎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거리두기 단계가 여전히 과하지 않았나 생각한다.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 사태 때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4를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거리두기가 1단계였던 것에 비해서 2021년 1월 2월에는 감염 재생산 지수가 2 정도에 불과한데도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의 거리두기를 한 것은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이제까지 우리나라는 코로나19 실시간 감염 재생산 지수를 바탕으로 대체로 적절한 방역 정책을 펼쳤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이태원 클럽 사태 직후와 광복절 집회 후 2021년 초에는 RT값과 거리두기 단계가 일치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런 불일치는 국민들에게 단체 기합을 주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방역당국의 고심의 흔적이라고 믿고 싶다. 이러한 믿음의 근거는 감염 재생산 지수를 근간으로 방역 지침을 수립하지만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감염 재생산 지수 자체가 수학적 모델에 의해 도출된 예측에 불과하므로 전염병의 실제 유행 양상과 다를 수 있다는 점과 거리두기의 수준 자체가 감염 재생산 지수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행 양상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모델링 개선에 대한 노력이 계속 필요하다. 잘못 박힌 못 하나 때문에 좋은 그림이 엉뚱한 위치에 걸리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방역당국의 연구자들과 정부 관료 모두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무사히 이 위기를 극복할 날을 고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방역당국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과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국민들, 특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의 생활이 심하게 피폐해진다는 것을 고려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감염병 유행에서 정부의 역할. 전염병의 효율적인 방역과 퇴치를 위해 개인위생과 진단, 격리, 환경관리 등이 실시되는데 이러한 조치는 외부로부터 전염원이 철저히 차단된 상태에서만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염병 역학의 기본이다. 다시 말해 이미 진행된 지역사회 감염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외부로부터 전염원을 활짝 열어놓은 상태에서는 제 아무리 노력한다 해도 헛수고임이 자명하다는 얘기다. 코로나19 유행 초기에 정부는 의료계를 위시한 여러 단체들의 거듭되는 권고와 80만 명에 가까운 국민들의 청와대 청원에도 불구하고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을 막지 않았다. 만약에 정부가 유행 초기에 중국 전역으로부터의 입국 금지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했더라면 아마도 지금과 같은 혼란한 상황은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감염원 차단에 실패한 결과는 아이러니하게도 여러 나라에서 한국인의 입국을 막고 심지어 공항에서 한국인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격리시키는 사태로 나타났다. 심지어 중국마저 한국인의 입국을 꺼리면서 공항 검역을 강화하고 일부에서는 한국인의 입국을 제한하자는 소리까지 나왔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책임져야 할 정부가 전염병에 대처하면서
정치적인 고려와 판단을 앞세우고 심지어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면서 대책을 세우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일이다. 당시의 정부는 더 늦기 전에 중국 전역으로부터 입국을 적극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했어야 하며 그러한 조치는 코로나19가 지금같이 계속 유행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는데 중요한 전기가 되었을 것이다. 심지어 문재인 대통령은 사태 초기인 2020년 2월 초 중국발 제한적 입국 조치를 해명하면서 중국의 어려움이 바로 이웃의 어려움이라는 발언까지 했다. 이웃과 고통을 함께 나누는 것은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일이라 하더라도 이웃과 전염병까지 함께 나눈다는 것은 결코 현명한 일이 아니다. 유행 초기의 코로나19는 당초 예상과 달리 무증상 상태에서도 전염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으며 또한 생각보다 전염력이 강했는데 특히 대구 신천지 유행에서 보듯 밀폐된 공간에서 더욱 강한 전염력을 보여 공기 전파의 가능성까지 제기되었다. 정부에서는 지역사회 내 유행이 발생할 때마다 역학조사를 통해 2차 감염의 가능성을 줄이고자 노력했지만 2020년 5월 이태원 클럽 관련 집단 감염이 발생했을 때는 접촉자들이 신분 노출을 꺼려 역학조사 자체가 매우 어려웠다. 이것은 후속되는 지역사회 내 유행의 하나의 잠재적인 원인이 되었을 수 있다. 코로나19는 생각보다 병원성이 아주 높진 않고 그에 따라 치명률도 아주 높지 않기 때문에 숙주인 우리 인간들과 오랜 기간 공생관계를 유지할 가능성이 많다. 따라서 그로 인해 간헐적인 유행이 계속될 수 있고 만약 어느 지역에서 효과적인 방역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 지역에 토착화되어 오랜 기간 유행이 지속될 수 있다. 특히 이 바이러스는 항원성이 다양하고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치료와 예방에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그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정부는 백신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난데없이 치료제의 국산 개발을 홍보하며 국민들을 안심시키려 했다. 그러나 효과적인 약제를 개발하기도 어렵지만 개발했다 하더라도 한 명의 환자에서 질병의 예후를 개선하는 효과만 있는 것이지 백신처럼 지역사회 내 집단 감염을 예방하는 효과와는 전혀 무관한 것임을 알아야 한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감염병의 유행을 1년 넘게 경험하면서 느끼는 것은 문재인 정부가 진정 국민이 따르고 지지하는 정부로 인정받기를 원한다면 이제라도 국민들이 진심으로 바라고 이해하는 정책을 펼침으로써 국민들로 하여금 안심하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코로나19 방역 총평. 우선 잘한 점들을 정리해본다. 첫째, 신속한 검사와 치밀한 역학조사로 초기의 바이러스 전파를 최대한 억제할 수 있었다. 지표 환자가 발견되고 불과 수일 만에 N차 감염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속도감 있게 방역 활동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온 국민이 깨닫게 되었다. 다른 나라와 달리 이처럼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게 된 배경에는 질병관리본부의 사전 준비와 관련 민간 기업들의 기민성이 큰 몫을 했다. 둘째, 마스크 착용의 중요성을 비교적 일찍 국민들에게 알림으로써 서구 국가들과는 조금 다른 출발을 할 수 있었다. 초기에는 우리나라도 일부 전문가들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와 세계보건기구의 권고사항을 맹목적으로 추종하여 마스크 사용의 중요성에 무게를 두지 않았지만 다행히 질병관리청이 중심이 되어
적극적인 대국민 홍보에 나섬으로써 다른 나라들에 비해 매우 안정적으로 마스크 착용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었다. 셋째, 시민들이 거리두기에 적극적으로 협조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 침해되더라도 공공의 건강권을 위해 개인의 희생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덕이 크다. 또한 역학조사에서 거짓말을 하거나 격리 조치를 어기면 방역에 큰 장애가 된다는 것도 보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초기에는 개인정보가 여과 없이 지나칠 정도로 대중에게 노출되기도 했다. 반면 아쉬운 점들도 적지 않았다. 첫째, 초기에 중국으로부터의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지 못한 점이다. 한중 간 항공 및 항만 노선은 하루에도 수만 명이 이용하는데 국내 첫 확진자가 발생한 2020년 1월 하순에도 정부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함으로써 대구 경북 1차 유행의 빌미를 제공했다. 우리와 달리 사태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선 대만,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등은 이후 지금까지도 매우 안정적으로 방역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이 중국발 유입을 막느라 유럽을 소홀히 하는 바람에 바이러스 확산이 걷잡을 수 없게 된 데서 볼 수 있듯이 초기 방역 정책은 팬데믹 앞에서 한 국가의 명운을 가를 정도로 매우 중요한 것이다. 둘째, 거리두기 정책이 일관된 원칙 없이 시행되었다. 1, 2, 3단계로 나눈 시작은 나쁘지 않았으나 1.5, 2.5단계 등으로 응용이 시작되면서 원칙이 서서히 무너졌다. 2020년 11월 초에 거리두기를 5단계로 재정비했음에도 불구하고 11월 중순 이후 3차 대유행 시기에도 거리두기 정책은 여전히 오락가락하기를 되풀이했다. 지표 상황을 보면 거리두기 단계를 격상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웬일인지 중대본은 망설이기만 했다. 예를 들어 강원도에서 신규 확진자 수가 거리두기 단계의 격상 기준을 충족했는데도 중대본은 뜬금없이 영동과 영서를 구분해야 한다며 격상을 거부했다. 수도권이 3단계 기준을 충족했을 때도 중대본은 역시 망설이기만 하다가 결국 단계를 상향하지 않았다. 이런 것들도 장차 나올 코로나 백서에 원칙 없는 정책으로 기록될 것이다. 여기에서 의문이 생긴다. 가지도 않을 단계를 왜 공포했을까? 그러한 결정에 과연 질병관리청이 동의했을까? 만약 방역 전문가들이 모여있는 질병관리청이 동의하지 않았다면 누가 무엇을 근거로 이런 결정을 내린 것일까? 원칙이 무너지면 원성이 생기게 마련이다. 복싱은 되는데 킥복싱은 안 된다. 격렬한 줌바 댄스가 문제가 되자 지자체 공무원들은 헬스클럽마다 전화를 걸어 줌바 댄스 프로그램 유무만 확인하고 있었다. 그것 말고도 비말이 튈 수 있는 격렬한 운동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줌바였고 그 외는 관심 밖이었다. 거리두기는 지금도 여전히 짜임새가 부족하다. 비과학적이고 즉흥적인 요소가 산재해 있다. 그러니 수많은 자영업자들과 일반 시민들이 방역 정책을 신뢰하지 못하고 직접 항의에 나서는 것이다. 하루빨리 제대로 된 방역 단계를 수립하고 원칙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2020년 말에서 2021년 초에 수도권 3차 대유행을 잠재운 1등 공시는 5인 이상 집합 금지였다. 하지만 수도권 대유행이 2달을 넘기면서 집합 금지 조치 역시 2달 넘게 계속되고 있는 것은 문제다. 세상 어느 나라도 이렇게 장기간 제한을 하는 나라는 없다.
원래는 거리두기 3단계에서 10인 이상 집합 금지인데 3단계가 아닌데도 5인으로 기준을 더 강화하고 1.5단계인 비수도권에까지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지나치게 제약하는 것이다. 물론 집합 금지가 효과적이니 쉽게 포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개인이 희생하는 만큼 정부도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국민의 협조를 지속시킬 수 있다. 감염 경로 미상인 확진자가 20%를 넘은 지 2달이 넘었는데도 역학조사 인력이나 예산을 보강했다는 소식은 없다. 또한 3차 대유행 중에 터져나온 집단 거주시설의 감염도 그중 상당수는 예방이 가능했다고 본다. 226개 시군구와 산하 읍면동의 책임자와 공무원들이 관할 지역에 감염 취약시설이 있다는 것을 몰랐다면 무능한 것이고 알고도 예방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직무유기라고 할 수밖에 없다. 정부는 방역 및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할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성실하게 국민에게 보고해야 할 책무가 있다. 그런데도 이런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노력은 전혀 하지 않으면서 5인 이상 집합 금지에만 안주하려는 듯한 인상이다. 셋째, 병실 확보 미비로 억울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다. 우리나라는 병원과 병실, 병상수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에 속한다. 사전 대비 차원에서 충분한 병실을 확보하는 것은 의지만 있다면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1차 유행이 끝나자마자 정부가 서둘러서 지정 격리 병실을 해제하는 바람에 2차 유행에서 중환자 치료에 시기를 놓쳤고 3차 대유행에서도 이미 시작된 지 한참이 지나서야 허둥지둥 병실 마련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다행히 현재는 병실 수급이 안정적인데 그렇다면 이런 안정된 상태를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을까? 이건 역시 향후에 나올 코로나 백서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대목이다. 사회 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과 보건의료위원회 교수님들이 함께 펴낸 코로나는 살아있다 였습니다. 코로나는 전 세계 누구나 처음 겪는 일이고 그러다 보니 당연히 여러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1년 반이 넘는 시간을 겪으며 초반의 실수들을 보완하고 앞으로의 정책을 펴나가야 할 시점입니다. 저자들은 의사의 관점에서 방역 때문에 필요하긴 하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 너무나 쉽게 제약되고 있는 점, 또한 발전된 IT 기술을 이용해 정부기관이 개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적하게 된 현실 등을 우려합니다. 그리고 일관성 없는 거리두기 정책, 5인 이상 집합금지, 저녁에는 3인 이상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많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이 고통받고 있는 현실도 지적합니다. 정치 방역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잠재우고 정말 사람을 위하는 방역 정책들로 모두가 슬기롭게 이 시기를 잘 지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당신의 귓가에 였습니다. 함께 들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